최근 전 세계를 경악시킨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모 7. 한국이 조용히 개발해온 극초음속 무기입니다.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한국판 종말병기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미사일의 진짜 공포가 속도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절반만 하시는 겁니다. 미사일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날아오느냐? 육지에 발사되는 위성 한 번이면 위치가 드러납니다. 전쟁 시작과 동시에 파괴될 수 있죠. 그런데 수백 미터 심해를 유영하는 잠수함은요, 위성도 못 찾습니다. 레이더도 못 잡습니다. 찾을 수 없으니 파괴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으니 억제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다 깊은 곳에 숨겨진 이 전략이 여러분의 자산과 경제적 안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여러분이 쌓아온 자산, 이것들의 가치를 결정짓는 힘은 금리와 정책만이 아닙니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억제력이 사실상 여러분 자산의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오늘 4단계로 증명합니다. 먼저, 왜 반드시 바다여야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는가?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확보한 전략적 힘의 정체를 짚고, 마지막으로 그 힘이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과 자산에 미치는 실질 영향까지 추적합니다. 막연했던 경제적 불안의 원인을 데이터로 이해하게 되고, 국방 전략이 왜 여러분 지갑을 지키는 방패인지 선명해집니다. 한국의 425 사업은 2025년까지 EOIR 및 SAR 정찰 위성 다수를 궤도에 올려 주요 목표물을 2시간 주기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와 네이버 뉴스가 2025년에 보도한 내용이고 분명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 난 뒤로 물러서 봅시다. 우리가 상대를 2시간마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건 상대도 우리를 2시간마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 이후 정찰 위성 기술은 비약적으로 도약했습니다. 지상에 고정 발사되든 산악지형을 따라 움직이는 이동식 발사되든 위장막 아래 숨겨둔 전략 자산이든 전부 실시간에 가까운 감시 대상이 됩니다. 열 영상 센서는 위장망을 꿰뚫고 합성 개구 레이더는 밤이든 낮이든 날씨와 무관하게 작동합니다. 물리적 현실은 명확합니다. 지상에 있으면 보이고 보이면 개전 초기에 파괴됩니다.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전략 미사일이 발사 버튼도 못 누르고 사라지는 겁니다. 보복할 수 없는 무기의 억제력은 제로이고 쏠 수 없는 미사일은 고철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성은 거의 모든 것을 봅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절대 뚫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수심 수백 미터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전자파도 적외선도 닿지 못합니다. 광활하고 깊으며 완벽하게 보이지 않는 공간, 지구상에 남은 궁극의 은신처입니다. 지상의 모든 발사대는 하늘의 눈앞에 완벽히 노출된 표적이지만 바다 깊은 곳의 잠수함은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현실을 정면으로 일궈냈습니다. 2026년 2월 국방부는 국가 전략의 무게중심을 육지에서 바다로 전환하는 해양 유령 전략을 공식 선포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가장 강력한 전략 무기를 기동하는 구축함과 탐지 불가능한 잠수함 위에 배치해서 적이 선제 타격을 퍼부어도 살아남는 플랫폼 위에서 확실한 2차 타격을 보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복이 확실한 순간 그것 자체가 억제력이 됩니다. 한국이 해군, 특히 잠수함 전력에 막대한 예산을 집중시키는 이유를 단순한 군비 확장으로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건 국가 생존을 건 필연적 전략 전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숨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바다 위에서 바다 아래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제로 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오직 독자 기술만으로 그 벽을 넘었습니다. 그 벽의 이름, 수직 발사관입니다. 군함이나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려면 미사일을 수직으로 세워 담는 발사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이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그동안 써오던 미국제 MK4-1 발사관, 이건 원룸입니다. 방어용 소형 미사일은 잘 들어갑니다. 하지만 현무7 같은 극초음속 전략 미사일, 덩치가 너무 큽니다.
물리적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일이 있어도 발사할 플랫폼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무장과 플랫폼의 불일치, 이것이 치명적인 병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병목을 정면 돌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순수 독자 기술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KVLS-2,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2세대입니다. 스펙을 직접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네이벌 뉴스 보도 기준 모듈 하나의 크기가 가로 3m, 세로 2.4m, 길이 9.8m입니다. 기존 MK41 대비 면적 1.8배, 길이 20% 이상 확장. 배기 처리 능력까지 MK41을 훨씬 뛰어넘어서 대형 장거리 미사일 운용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로 치면 원룸에서 펜트하우스로 바뀐 겁니다. 현무7 같은 거구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펜트하우스급 발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에 탑재될까요? 첫째,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되었고 KVLS-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둘째, KDDX 차세대 구축함. 건조 계획 단계에서부터 KVLS-2가 핵심 무장 체계로 확정되었습니다. 셋째, 도산안차로급 잠수함 배치2. 이 잠수함은 설계 초기부터 현무 7 탑재를 전제로 선체 강성 자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겠습니다. 이건 개발 중인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KVLS-2는 이미 현실입니다. 새 플랫폼의 공통점에 주목하십시오. 육상기지가 아닙니다. 해상과 수중을 종횡무진하는 해양 플랫폼입니다. 적의 정찰 위성이 한반도 땅을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바다 위를 이동하고 바다 아래 잠복하는 이 함선들은 좌표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포착할 수 없고 선제 타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합니다. 국가 생존을 보장하는 움직이는 요새,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확보한 비대칭 우위입니다. 좋습니다. 그릇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이 안에 들어갈 내용물입니다. 현무 7, 마하 6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며 현존하는 어떤 방어 체계로도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괴물. 빛의 화살이라 불리는 이 미사일의 실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마하 10, 음속의 10배입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2,240km. 이 숫자가 실감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서울에서 평양까지 단 1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내리려고 물을 끓이는 그 1분. 그 짧은 순간 동안 평양의 핵심 지휘부는 지도 위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까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무5와 현무7을 혼동합니다. 이 둘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무5는 지하 100m 벙커를 관통하는 지진폭탄입니다. 묵직한 망치로 적의 요새를 내리찍는 무기죠. 현무7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적의 방공망 자체를 찢어버립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빛의 화살, 속도 그 자체가 무기인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빠르기만 한 미사일은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습니다. 현무7이 진짜 차원이 다른 이유는 두 번째 능력에 있습니다. 풀업 기동. 대기권 상층에서 물수제비를 뜨듯 불규칙하게 튀며 날아갑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은 포물선 궤적을 그립니다. 방어체계는 그 궤적을 예측해서 요격합니다. 현무7은 그 전제를 부숩니다. 궤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수면 위에서 돌멩이가 어디로 튈지 계산할 수 없듯이 요격 알고리즘이 추적할 경로가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의 핵심 공식, 궤도를 예측한 뒤 요격한다는 논리가 근본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능력은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층위입니다. 플라즈마 스텔스. 마하 10으로 대기를 가르면 미사일 주변 공기가 극도로 가열되면서 이온화됩니다. 이때 생기는 플라즈마 구름이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굴절시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무7은 발사된 순간 이미 명중한 것과 같습니다. 막는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방어체계를 동원해도 탐지, 추적, 요격, 방어의 세 단계 중 단 하나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이 앞서 확인한 해상 플랫폼 위에 올라갑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배에서
막을 수도 없는 미사일이 날아오는 겁니다. 군사적 억제력이란 결국 상대방의 계산을 바꾸는 힘입니다. 도발의 대가가 감당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순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에는 자본이 머무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먼저 계산하는 항목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인데 한반도에 붙는 그 할인율이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건 단순한 안보 뉴스가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원화 가치, 국가 신용 등급 전반에 걸쳐 자산의 기초 체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해한 건 이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억제력이 당신의 자산 가치와 한국 경제 전체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내는가? 이걸 모르면 지금까지 본 모든 내용의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현무칠 해상 배치가 바꾸는 첫 번째 경제적 현실, 협상력입니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냉정하게 보십시오. 북쪽의 핵무장 국가, 서쪽의 세계 2위 군사대국, 동쪽의 재무장을 가속하는 일본. 이 삼면 압박 속에서 한국은 늘 수세적 외교를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초 해상 발사 능력이 실증되자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핵이 필요 없는 수준의 억지력을 갖췄다. 의미는 분명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쥔 카드의 무게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통상 교섭, 자원 확보, 외교 분쟁 전반에서 이 억제력은 보이지 않는 지렛대로 작동합니다. 두 번째, 경제적 현실. 방산 수출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경제 2026년 4월 보도 기준 한국 국방 수출액은 2025년 154억 달러, 약 2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60% 급증. 2026년 목표는 20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수출 품목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무기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현무 7급 전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축함, 잠수함, KVLS-2 발사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통째로 수출합니다. 무기 한 점이 아니라 전략무기 운용 플랫폼이라는 시스템 수출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동남아 국가들이 이 패키지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고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역대 최대 수주 문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이 곧 산업 수출 경쟁력으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짚겠습니다. 협상력이 올라가고 방산 수출이 드러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셨다면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아파트 가격과 주식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경로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현실,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의 하락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고 24시간 전문 경비가 배치됐다고 해보십시오. 범죄 확률이 떨어지니까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안전한 동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집값은 올라갑니다. 국가 경제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현무칠 해상 배치는 한반도라는 동네에 설치된 최상위급 보안 시스템입니다. IMF 워킹 페이퍼와 테크니엄 소셜 사이언시스 저널 25년 연구가 이걸 데이터로 확인해 줍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GPR이 상승하면 코스피 수익률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합니다. 한반도 GPR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현무 7의 해상 억제력은 바로 이 위협의 실질적 효력을 상쇄합니다. 도발의 군사적 이득이 사라지면 도발 확률 자체가 낮아지고 GPR은 구조적으로 억제됩니다. 이걸 당신의 생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기업들이 실적 대비 저평가받는 그 구조적 할인이 완화됩니다. 원화가 안정되면 수입 물가가 잡히고 당신의 실질 구매력이 보존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자본 이탈이 줄고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아파트 값이 급락하는 시나리오의 확률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결국 현무 7이 바다 위에서 억제력을 유지하는 한 그 안정성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거쳐 당신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보험으로 작동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이 여러분 자산 포트폴리오에 보이지 않는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판단을 공유해 주십시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수준의 억제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 모두가 부담합니다. 이 대가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정말로 있는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국방 예산 증가율 8.2%. CP 리뷰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이 규모의 국방비 확대는 공공부채를 약 7%포인트 끌어올리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안정, 중산층의 삶에 직결되는 영역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재원입니다. 인구 5천만의 나라가 짊어지기엔 분명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막대한 대가의 반대편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마하-10의 미사일을 바다 깊은 것에서 발사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선제 타격으로도 제거할 수 없고 어떤 방어체계도 막아내지 못하는 보복 능력입니다. 이 능력에 가격표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생존권이니까요. 쏘지 않고도 이기는 힘, 그것이 완성된 겁니다. 상대방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보복의 비용이 도발의 이익을 압도하는 구조, 전쟁이 시작조차 될 수 없는 조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손에 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존을 걱정하는 나라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관리하는 나라로 전환했습니다. 육지의 취약점을 바다의 은폐성으로 극복하고 그 군사적 우위를 협상력과 경제적 안정으로 연결시킨 전략적 전환입니다. 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안보의 청구서는 결국 여러분의 세금, 여러분의 부동산 정책 여력, 여러분의 복지 예산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기회비용이 자산시장과 가처분 소득에 어떤 파장을 만들지 숫자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우리의 안전과 번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하나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지입니다.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연결하는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